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 쓰고 신림동에서 강의한 거 봤더니 무슨 탈레반이 막 이렇게 막 선전선동하는 것 같아서 영 보기 안 좋던데 어쨌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서로 조심하는 게 낫겠죠. 지금 제가 이제 맡은 거는요. 행정쟁송법인데요. 행정쟁송법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좀 안경 김 껴서요. 저기 행정정해소법은 좀 독특해요. 법이 다른 모든 법들은 이제 헌법, 민법, 형법은 실체법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배우시는 노동법도 실체법이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오로지 저기 절차법이에요. 근데 독특하게 행정법만 또 헌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독특하게 이 공법들만 소송법 속에다가 실체법이라는 내용을 얹히고 있어요. 그래서 답안 작성법이 노동법하고도 좀 틀려요. 저희 행정쟁송법은. 그래서 그 쟁송법은 답안 작성법만 잘 익혀도 동차 합격이 가능한 아주 독특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매우 많이 외우셔야 되는데 이 행정쟁송법은 틀을 먼저 익히고 그 틀 속에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좋은 점수를 받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라는 게 막 새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많은 70% 정도가 보고 베끼는 거예요. 법조문 보고 베끼기예요, 사실은. 법조문 보고 베끼기고 그다음에 법조문에 들어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판례가 해석하는 방식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설하고 판례가 서로 충돌되는 지점에서는 학설이 답이 아니고 판례가 답이에요. 학설대로 갔다 가면 무조건 패소해요. 실제 소송에 가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이번 동차 공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충실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 일단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 방법론이 뭐냐면 이거 이제 여유 있을 때요. 시간적으로 여유 있을 때는 이제 시험일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이제 시험 그 계획표를 짜지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8월 달에 시험을 보면 그때 역순으로 이제 뒤로 지금 현 시점까지 며칠 남았네.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몇 과목, 세 과목 정도, 혹은 네 과목 정도니까 n분의 1로 해서 며칠 봐야지.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이제 대부분 떨어지죠. 그런 공부 방법은. 그런 공부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대의 목표는 시험에 합격하기잖아요. 시험에 합격하기라는 것은 모든 과목을 다 잘 볼 필요가 없어요. 패키지로 내가 총점 몇 점 이상을 맞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험상 합격하더라. 그 패키지를 만드셔야 돼요. 패키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목별로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잘하는 과목은 더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보통 처음에 그 특히 동차 때는 못하는 과목으로 공부하다가 시간 날리면 안 돼요. 잘하는 과목도 먼저 봐서 빠른 시간 내에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좀 약한 과목들을 정복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목별로 본인이 이제 보통은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요약된 잘 서머리로 정리를 해주면 그거 달달달달 외우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5회독 이상 하면 합격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5회독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5회독을 이렇게 한 번 1회독, 2회독 이런 5회독이 아니에요, 5회독이요. 5회독은 언제나 페이지 1부터 보는 5회독이에요. 이걸 누적적 학습이라 하는데 오늘도 페이지 1부터 봤잖아요. 그럼 내일도 페이지 1부터 봐야 돼요. 3일째도 페이지 1부터 봐야 되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앞에 있던 거 다 보다 보면 이제 미처 범위가 못 나가는 수가 있어요. 자, 그 시점이 오면은 앞부분의 것들을 딱 잘라내고 그 다음부터 보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 사이즈가 3일 단위로 나는 이렇게 안 나가더라 그러면 3회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누적적 3회독.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요? 예? 그러니까 첫날 이렇게 시작해서 이만큼 봤어요. 그럼 둘째 날은 이 정도밖에 못 보겠죠? 셋째 날은 이 정도밖에 못 봐요. 넷째 날 보다 볼 때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똑같이. 그러면 이때는 넷째 날에는 이거 떼는 거예요. 떼놓고 다시 이만큼 가고 다시 이런 식으로 떼는 거죠, 여기 띄고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그 다시 또 이만큼 가고 다시 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3일을 한 단위로 삼아서 이렇게 누적적으로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일째는 2, 3, 4, 5일째는 3, 4, 5, 6일째는 4, 5, 6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까지 보시면 그게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게 1의 독이에요. 그러니까 5의 독이라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5의 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5의 독을 하시면 책 한 권을 다 외웁니다. 완전히. 다 이제 그리고 그 5의 독을 해내려면 당연히 두 문자로 만드는 건 필수고요. 이제 과목별로 미리 정리하고 이제 정리하면 이제 뭘 버려야 될지 그러니까 암기하는 과정에서 마음껏 욕심껏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기준점이거든요. 기출 문제가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데 그 기출 문제 이러이 정도는 쓰려면은 내가 그 내용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더라.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 것들은 버려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제가 잘 다루지를 못해요 이걸요. 아니 끝났네 이상하네. 잠깐만 진짜. 좀 다뤄주세요. 넘겨달라고 좀 넘겨주세요. 네. 그런데 제 행정쟁성법 공부 방법은 최근 출제 경향이 전부 다 사례형이에요. 약술형, 그 다음에 무슨 설명형 이런 게 없고요. 작년 시험 문제, 재작 시험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점짜리는 종합사례형, 그 다음에 25점짜리 두 개는 준사례형. 그럼 왜 사례형으로 이제 나왔다는 건 준사례형도 약술형이 아니에요. 작년 산문 같은 경우 이제 당사자 소송이 나왔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례풀이를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례형은 반드시 답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를 해야 돼요. 답을 제시하지 않고 이론만 자신이 배운 이론만 막 이렇게 풀이해주고 막 쓰고 나오면 그것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작년이나 재작년 많이 당황했어요. 왜 가르쳐준 대로 다 썼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나죠? 아 그건 답이 없어서 그래요. 꼭 답을 쓰는 방식이 사례형이다. 두 번째, 이 사례풀이를 하는 방법 속에서 여러분들이 암기를요, 저 행정쟁송법만큼은 사례풀이하는 방법 속에서 논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노트 정리와 교재 정리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며칠 이렇게 노트 같은 경우는 매일 페이지 1부터 봐도 상관없어요. 노트 같은 건 매일 페이지 1부터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앞에 강사와 이게 선생님하고 같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노트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노트를 딱 펼치는 순간 이미 그건 이미지화로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시간 수업을 하면 그 노트에 있는 거 10분이면 다 읽거든요. 10분이면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한 9회, 8회에서 9회 정도 하면은 한 27시간 정도 할 거잖아요. 그 좀 총 사이즈로 보면 그러면 27시간이니까 270분이면 다 읽는 거예요, 그거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면 다 읽어요, 거의.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누적 읽기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일에 비추어서 이렇게 8월 마지막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니까 80일 정도 남았던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매일 누적 읽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사 선생님이 전달하는 것을 신뢰하시면 되겠어요.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를 안 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뢰를 안 하면 이렇게 들어왔다 튕겨져 나가요. 다 튕겨져 나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렇게 저 사람 말 좀 이상해 이렇게 딱 하는 순간 튕겨 나가요. 그것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돌아가서 그걸 읽고 교재를 읽어도 그 지점만큼은 계속해서 이 심리적으로 튕겨 나가기 때문에 이 암기가 안 됩니다. 암기가 안 되면 글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글로 쓰는 지금 2차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차반은 처음부터 이제 전체 내용 중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찍어주는 강의니까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다 통한기를 해버리세요. 자료 자체를 통한기를 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대충 이제 제가 이제 이 지금 동차반과 그다음에 행정쟁송법에 이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제가 이제 약간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연달아서 작성법 같은 것도 좀 말씀드릴까요? 네, 행정쟁송법의 이제 답안 작성법은 조금 달라요. 답안 작성법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행정쟁송법은 여기 소송법 안에
소송법 안에 소송법에다가 이 내용을 있잖아요. 내용 소위 말하는 실체법을 얹힌 거거든요. 이제 왜 이러냐 하면 이 행정소송법이 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행정소송법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법이 아니에요. 생긴 법이 아니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국민국가라는 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출현을 해요. 그래서 국민국가가 출현해서 자기들끼리 막 국경선 나누어요. 아, 우리 민족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국경선을 나누었거든요. 국경선 나누고 나서 보니까 각각의 뭐가 있어요? 통치들이 다 달라요. 통치권들이. 왕들이 다 달라요. 소위 왕들이. 국가들이 다르고. 그랬을 때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이제 생명과 재산과 그 다음에 신체, 생명은 이제 뭐 사형이지만 신체하고 재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함부로 신체 같은 경우는 막 노역에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군인으로 끌고 가고 징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징발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영국에서 이제 권리장정, 권리청원 이런 걸 통해서 의회의 뭐가 동의가 있어야만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아마 헌법 한번 배우실 건데 그 의회의 동의를 문서로 만들면 그걸 헌법이라 그래요. 의회의 동의를 문서로 만들면 헌법이라 그러는데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헌법이라는 형식으로 나와요. 그게 헌법이란 것도 없어요. 사실은 헌법이란 말이 없어요. 헌법은 일본 애들이 만든 일본 한자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헌법이란 게 없죠. 근데 이제 헌법이라고 이제 호니까 이제 그렇게 쓰고 만 건데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송법부터 먼저 만들어요. 행정법은 원래 소송법부터 먼저 만들어요. 다른 법은 전부 다 있잖아요. 민법도 민법부터 먼저 만들어졌고 형법도 형법부터 만든 다음에 자 요걸 가지고서 어느 기관에서 이걸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갖췄는데 이 내용을 어느 기관에서 판단할까? 그래서 형사법원이니 민사법원이 그걸 만들고 민사법원에서는 민법이라는 걸 가지고 네가 인마 채권자야. 너 돈 갚아. 이렇게 하자. 그 민법 안에 그래서 채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 민법이. 그다음에 채권의 결과물로 이제 물건들이 서로 오가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형법도 이것도 이제 12세기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시작되거든요. 현대 형법이. 근데 거기서 시작됐는데 어쨌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막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다가 이제는 이제 제가 나쁜 놈이어서 국가가 입증을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잖아요. 검사가 입증을 하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검사가 유죄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 저랑 이제 시험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원고재기 가면 사실상 이 추정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추정은 입증 책임이 상대방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고인은 무죄 추정을 받아요. 무죄 추정을 받으니까 유죄 입증을 해야 돼요. 누가? 상대방이 누구예요? 기소를 한 검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 방식들을 형사소송법에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행정법만큼은 행정소송법이 먼저 나와요. 행정법보다. 소송법이 먼저 나오고 그러면 소송법이 먼저 나오면서 이 행정법원에서 그러면 뭘 다룰까?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우리 이제 배우면 아시겠지만 처분을 다루자. 그럼 처분은 어디에 있는데 그랬더니 약 2,000개의 행정 개별법들에 산재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것들 중에 요거는 처분이고 요건 처분 아니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쟁송법의 답안 작성법은 요것부터 알아야 돼요. 요것부터. 요것을 틀로 잡고 그 다음에 이 틀 속에다가 이 내용들을 집어넣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집어넣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행정법이 아니에요. 행정쟁송법이 시험범위예요. 너무너무 다행인 거예요. 행정법이면 이 내용 다 알아가지고 넣어야 돼요. 그런데 행정쟁송법이라서 이 틀이 제일 중요해요. 이 틀이 진짜 중요하고 이 틀이 제일 중요하고 이 소송법에서 나오는 이 답안 작성 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송법 안에 들어있는 명사들이 있어요. 명사들. 그 명사들을 가리키는 판례의 해석이 있어요. 해석. 예컨대 행정청은 뭐지? 그러니까 이제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이렇게 나와요. 우리 행정소송법에 보면. 그럼 거기에는 명사가 행정청,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니까. 그러니까 행정청이 뭐지? 그걸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은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런 건 다 행정청이니까 아무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행정청으로 시험 문제 내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의회가 행정청일까? 의회가 행정청이니까 또 하나는 이제 용산에 막 8천 세대가 올라간다는데 그 주택공사가 행정청일까?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조금씩 나오게 될 거예요. 나머지 우리 눈에 진짜 누가 봐도 행정청이지. 그건 시험 문제 안 내요. 그런 거 사례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문장이 나오는 게 사례형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누가라는 것은 처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란 말이 여기 안 나오면은 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하 원칙의 사례형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동차도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육하 원칙 중에 누가 갑자기 하니까 갑자기 이번에 바이러스가 생각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주체의 문제니까 이거는 처분청이어야 돼요. 그럼 처분청이 그 다음에 어디서 무엇을 이게 처분이어야 되거든요. 처분.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누구 얘기도 들어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상대방이 나오니까 이제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문장 자체를 있잖아요. 요 문장 자체를 애매하게 내면 출제 오류예요. 사령은. 그래서 문장은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줘요. 명확하게 주는데 그 중에 처분청이 아닌 걸로 줄 수도 있고 그 중에 처분이 아닌 걸로 줄 수도 있고 그 중에 원고가 아닌 걸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들을 다 물음표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한두 개만 물음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법이라고 해서 배우는 것들 한 요건 사실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민법 영역에서는 민사법 영역에서는 요건 사실론이라고 하는데 이 요건면에는 사실만 있는데 그 요건면에 있는 사실은 법에서는 명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명사를 다 물음표로 낼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 혹은 두 개밖에 물음표를 못 내요. 그러니까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만 물음표로 내면 나머지 4개는 물음표를 못 내요. 육하원칙의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이 4개는 문제 안 된다고 소거시키고 2개만 외워서 판단해 주면 돼요.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현재 교수님들이 이제는 약수령도 좀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출제 형식으로. 왜? 물어보고 싶은 게 6개 요건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데 실제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물어보려니까 2개밖에 못 물어본다. 이거 진짜 이 수험생이 진짜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채점 기준표를 자꾸만 일반론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설문 해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그 6개 너 다 알고 있니? 라고 쓰라고 하는 의도인데 사실은 채점자들은 그렇게 채점 안 해요. 그 2개 가지고 채점해요. 시험 문제 나온 2개를 제대로 판단하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틀 속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틀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온다? 육하원칙의 그 문장에서 이 틀이라는 걸 빼낼 수밖에 없고 그 틀 속에서 저 육하원칙에 물음표된 것들을 판단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내용은 다 판례다. 이 내용은 전부 다 판례다. 그래서 판례를 통해서 넣어서 그게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면 돼요. 행정쟁송법은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수업이 진행되는 중에 무조건 제가 이제 답안 쓰는 방식을 아예 외우도록 이렇게 드릴 거예요. 자료를. 그럼 그 자료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게 논리적이야라고 하는 논리로 쓰시면 안 돼요. 법은 내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내면의 논리로는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쓰는 순간 그냥 꽈락이에요, 그건요. 아시겠죠? 네. 대충 이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은 거의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장에서 주는 적이 있어요. 컨닝하도록 주는 자료가 있어요. 비치 법전이요. 시험장 가면 비치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전 안에 있는 그 법이 답이에요. 법전 안에 있는
그 법조문이 답이에요. 그거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행정쟁송법에서 마지막에 점수를 얻어내는 그 보물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법전을 한 번도 내가 안 썼다, 답을 쓰면서. 법전을 내가 한 번도 이 법전 안에 있는 무슨 법, 제 몇 점, 몇 항을 안 썼다. 그럼 그거는 올해 시험 안 되는 거예요. 장담하는데. 그건 올해 시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외우고 가야 돼요. 거기서 막 찾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찾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치법전을 왜 주느냐? 내가 외웠는데 이게 12조지? 아니 13조인가? 이런 거. 그 장수가 조금 흔들릴 때 그럴 때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거기 가서 막 찾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할 때 그 전체적인 것들을 다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저랑 하시면은 조금 처음에는 외우는 부담감은 있지만 다른 이 사고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아예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저는 거의 강요하다시피 이렇게 쓰라고 아예 밀어붙이니까 제가 쓰시는 대로 쓰시면 될 거예요. 다 그거를 이제 그 판례를 위주로 판례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답안을 쓰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쓰는 게 답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번에 동차 합격 혹은 내년에 동차 합격을 노리신 분들은 올해 이번에 시험 이렇게 하면서 틀이라는 게 어떻게 잡는 거다. 행정쟁송법은 답안 작성 틀을 어떻게 잡는 거다. 그 답안 작성 틀만 잡히면 진짜 재밌는 과목이고 어떤 면에서는 고득점 전략 과목이에요. 행정법은. 행정쟁송법은 전략 과목에 말로 하는 수학이에요. 말로 하는 수학. 행정쟁송법은 말로 하는 수학이다. 그래서 수학에서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나오듯이 행정쟁송법에서도 어떤 단어들이 앞에서 빵빵빵 나오면 마지막엔 이거를 포괄하는 3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게 빠지면 논리 누락이 돼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3인,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1 더하기 1은 3 이렇게 넘어가면 논리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쓰여져 있는 단어의 크기, 그 다음에 단어의 흐름 가지고 이 논리성들이 생기는 겁니다. 쟁송법에서는. 그래서 하다 보면 재밌는 과목이에요. 재밌는 과목이니까 저랑 같이 재밌게 하다가 그 다음에 시험은 합격을 하는 게 아니고 합격선을 통과하는 거예요. 합격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할 때 있잖아요. 이 공부라고 하잖아요. 공부. 그죠? 이제 한문으로 이거 중국 애들은 쿵푸를 하잖아요. 이걸 쿵푸를 하는데 이 공부에 우리나라 말로 공부. 이 부자라는 것은 전문인이 되는 군자예요. 군자들이 전문인이 된단 말이에요. 군자인데 인격적으로 군자인데 그 군자가 어느 영역의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뭔가 갈고 깎는다는 소리거든요. 공자가 이게 깎아서 내가 부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깎아서 부가 된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사대부 했었잖아요. 이 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유별할 때 그 남편 부자 이걸 쓰잖아요. 남편은 진짜 인격적으로 충실해야 되거든요. 깎아서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못해요.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공자는 한단 말이에요. 공자도 안 된다 그래요. 80이 넘으면 그때 비로소 군자가 된다는데 군자가 되면은 80이 뭐예요? 죽는 시기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라고 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지 말고 그냥 학습하세요, 학습. 시험 학습을 하세요, 시험 학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고 합격선을 통과한다. 합격선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패키지, 과목별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토탈 몇 점이면은 합격선인데 내가 과목별로 A, B, C, D 과목인데 어떤 과목 내가 잘하고 어떤 과목 못한다. 그럼 그것들을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점수를 조정해 가면서 합격선을 통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뵙기를 바라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걸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인사논문 임년희 노무사님께서 인사논문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인사논문 관리 강의를 맡고 있는 임현진 공인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동차반 설명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1차는 어느 정도 합격한
합격하신 뒤에 이제 2차 준비 때문에 오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 합격하신 거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그래서 하나는 이제 동차반 준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1차와 2차, 그러니까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시험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이제 제가 원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공부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차반 준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다른 자격사 시험에 비해서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험 과목 수라든가 어떤 양이 동차로 준비해도 붙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수험 공부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지금껏 1차 전에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1차를 어느 정도 합격선에서 이제 있으신 이상 2차도 합격하겠다, 동차를 합격하겠다는 생각으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1차 합격하고 나면 그동안 공부 이제 되게 한두 달은 엄청 열심히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내년에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임해야겠다. 혹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법전만 가지고 와야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 다 동차로 준비해서 최대한 지금의 이제 1차 합격하던 동차 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을 한번 보는 거랑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임하는 거랑은 굉장히 그 이후에 공부에서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번 내가 그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준비해서 가서 보다 보면은 내가 부족한 점이 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도 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붙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제시 때 내가 어떻게 공부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것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차반이시지만 진짜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그 시험 때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상, 그러니까 직장인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상 다 준비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적어도 한 과목, 2과목 정도는 내가 정말 뭐 합격 점수 이상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정도로 해서 어느 하나라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뭔가 남겨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법전만 남겨오셔는 안 됩니다. 법전만 남겨오시면. 그렇게 되시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경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처질 수도 있고 향후에 이제 공부 방향을 잡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연기 때, 일기 때, 뭐 이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막 그때서 이제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동차 때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임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동차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인텐시브하게, 그러니까 좀 시험을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건 이제 1차와 2차죠. 그래서 저희가 1차 시험은 이제 객관식으로 보는 거고 2차는 주관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경험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1차는 이제 막판에 눈에만 우리가 발라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OXG 보고 하면 이게 지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정확히 몰라도 뭔가 틀린 지문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막판에 열심히 돌려서 OX도 보고 객관식도 돌려다 보면은 문제가 풀려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합격을 하시죠. 근데 주관식은 주어지는 거라고는 백지예요, 백지. 그렇죠? 본인이 처음부터 다 써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부량도 필요하고 답안 쓰는 스킬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쓰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GS 뭐 1기, 2기 뭐 이렇게 오면서 답안이나 이런 것들을 채점을 많이 하는데 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시험 때, 수업 때 이제 그런 거 쓰기가 사실은 좀 힘들죠. 그렇죠? 뭐 1시간 이상 집중해서 본인이 쓴다는 게 굉장히 쉽지도 않고 본인이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또 안 쓰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일단은 자기가 쓰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쓰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게 지금 뭐 2기 때도 이제 많이 쓰시지만 답안은 그래요. 그러니까 안 보고 쓰기가 제일 좋고요. 그렇죠? 시험에 있어서 연습을 할 때 안 보고 쓰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보고 쓰기라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와는 더 괜찮아요. 안 쓰기. 여기와 여기는 엄청난 갭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차 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시험이 이제 중간중간 있습니다. 이제 그때 본인이
뭐 공부가 좀 안 돼 있더라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쓰는 연습을 설령 보고 쓰셔도 괜찮아요.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된 답안을 써보는 것과랑 그냥 쓰다가 마는 것과랑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첨삭을 받아보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아, 내가 쓸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쓰는 연습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설령 시간이 없어서 못 쓴다 그러면 그 구술 스터디 같은 거라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해한 바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글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언어로도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교사 합격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분은 이제 짧은 시간에 합격했을 이유가 본인이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올 때 그 이제 집으로 가는 그 길 동안에 본인들이 오늘 공부한 거를 정리해서 말하는 거를 계속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말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오늘 어떤 걸 했고 이해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합격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었다. 그런 이제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차 시험은 여러분이 주관식이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충분히 본인 걸로 만들어야지만 그 실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다 이해한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눈으로만 보면, 책 보다 보면 눈으로 보면은 계속 여러 번 겹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한 것 같은데 그걸 막상 써보라 그러면 못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눈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시험 할 때는 오감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도 보고 글로도 쓰고 말로도 해서 소리로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여러분이 2차 준비는 그렇게 주관식이다라는 점, 그 점을 명심하시고 객관식 공부하시듯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사노무 관리론에 대한 공부 방법론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노무사 시험에는 이제 법학이랑 경영학 시험이 이제 메인이죠. 그래서 보시면 노동법이나 행정이 법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사노무 관리론이 있고, 선택 과목에서는 경영조직이 있죠. 가장 많은 분이 택하시는 것들. 근데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법학이랑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경영학이랑 법학은 같은 인문학이지, 같은 이제 사회과학 학문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법학의 공부 방식으로 법학의 그런 어떤 마인드로 경영학을 보셔서도 안 되고요. 또 경영학의 마인드로 또 법학을 보셔도 안 되는 거죠. 두 개는 접근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그 추구하는 바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를 여러분이 많이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법학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요건 효과론에서 그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법학은 뭐 논리적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경영학은 이게 무슨 학문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법학의 차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근로기준법 60조 이제 연차휴가 잘 아시겠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용자는 1년간 80%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주어야 한다. 자, 법학은 그래서 보시면 요건과 조문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문을 해석하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요건이 뭐예요? 일단 사용자, 그 다음에 1년간 80% 출근을 해야 되고 근로자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면 결국은 근로자가 1년간 80% 출근하면 사용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요건이잖아요. 그렇죠? 사용자, 그 다음에 1년간 80% 출근, 근로자. 이 요건을 충족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되는 거는 효과인 거죠.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면 15일의 유급휴가 주는 거는 바로 법조문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사례 문제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사용자인지 그 다음에 근로자인지, 그리고 중요한 1년간 80% 출근했는지, 그래서 뭐 육아휴직이 있거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건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효과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뭐 판례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학설도 보고 내용을 보는 거죠. 근데 인사노무 관리는 경영학이잖아요. 경영학은 뭐예요? 기업의 활동을 연구하는 거죠. 효과를 검증하는 거예요. 즉 기업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급휴가가 이게 이제 법정 복리후생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우리가 유급휴가를 도입한다. 이걸 도입했던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걸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경영학에서. 그래서 15일의 유급휴가를 우리가 도입해서 실시해봤더니 우리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상승되고 일가정 양립이 만족이 되면서 생산성이 올랐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경영학인 거죠. 그래서 이 유급휴가를 준 게 우리 기업에게 어떠한 플러스적인 이익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영학을 읽으실 때, 특히 인사노무 관리를 읽으실 때는 마인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사용자의 마인드나 혹은 이제 인사 실무자의 마인드로 책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많은 제도들, 인사노무 관리에 있는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걸 했을 경우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와서 우리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인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마인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법학적인 마인드로 보시면 전혀 이거는 경영학을 보다 보면은 논리도 없는 것 같고 이렇긴 하지만 읽다 보시면 이 나름의 그 흐름 속에서 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인사노무 관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그 나무보다 숲을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인사노무 관리를 여러분이 뭐 교과서를 읽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평소에 뭐 경영이나 이런 이제 경제 기사 같은 것들 좀 좋아하시고 많이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뭐 거기에 굉장히 깊은 이론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더 깊은 이론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수험적으로 다루는 인사노무 관리에서 있어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것도 크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에 뭐 학계평, 보유방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부분 그리고 그 안에 뭐 제도나 기법 이런 거 하나하나 개념, 장단점 그거를 암기하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전반적으로 학계평, 보유방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하에서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적자원 관리를 좀 더 효과적 그러니까 조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때문에 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를 절대 그 암기하듯이 도전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진짜 제일 최하수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도 저도 이제 수험 때 많이 알려드리긴 하지만 수험 시간에 그 암기를 무턱대고 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잘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뭐 휘발성이 강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막 무턱대고 외우면 잘 외워지지도 않고 뒤돌아보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그게 기업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등을 먼저 이해하시면서 그 나중에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암기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의 그 실행 내용 안에서 어떻게 기업들에게 운영되는지를 보면 그 안에 장단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를 외우지 않더라도 그래서 뭐 예를 드는 게 뭐 종업원 추천제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들도 많이 채용하는 그런 모집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종업원 추천제도가 단문으로 많이 찍혀요. 그래서 뭐 개념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내용 그다음에 장단점 도입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외우시죠. 근데 이제 장단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종업원 추천제도 그냥 외운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암기 부담이 늘어나는 건데 종업원 추천제도의 특징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암기하는 것도 더 수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업원 추천제도는 뭐예요?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이 외부에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우리가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즉 외부 모집과 내부 모집의 중간에 걸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부 모집은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채용하면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말했던 능력에 우리에 미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업원 채용 모집은 우리 내부에 있는 조직원이 외부에서 자기 괜찮은 사람을 추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단 검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채용할 때 우리가 단순히 외부 채용할 때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런 게 장점인 거예요. 그거를 굳이 외부 채용에 대한 리스크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종업원 추천 제도의 제도라는 것 자체 특징이나 이런 걸 이해하면 장단점 이런 것들 그 단점은 또 뭐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을 추천하면 나와 학연과 지연과 연결된 사람들을 추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오면 같은 학연, 직연 사람들끼리 모이며 파벌이 조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단점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암기나 이런 것도 이해를 바탕으로 하시면 그 인사노무 관리가 조금 더 부담이 덜하다. 근데 단순히 여러분이 이해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숲을 안 보고 나무만 보기 위해서 무턱대고 외우시면은 인사노무 관리는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득점 받기도 어렵고요. 특히 50점짜리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는 재미있게 공부하면은 정말 재미있게 공부할 수도 있고 정말 부담 없이 공부할 수도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하셔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 과목별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인사노무 관리의 답안 작성법 아까 전에 이제
그 법학과 경영학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답안 작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동차반 이제 들으시면 어차피 저희가 그 답안 작성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차이나 이제 인사 노무 관리는 특히 이제 좀 테크닉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세 가지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뭐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서 오신 만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저기 또 상담 자리가 있으니까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끝나고 언제든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노동법 윤현수 노무사님께서 공부 방법 및 동차 합격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유정수 노무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1차 합격을 일단 합격하신 거를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2차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1차를 합격했으니까 노무사 시험이 한 90%, 구분응사로 넘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제 한 2부, 3부 정도밖에 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다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노무사 시험에서는 사실 2차가 가장 중요하고 2차가 일단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수험 비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실 1, 2차를 같이 준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2, 3부 정도만 넘었고 이제 가장 큰 산을 넘어야 되는 이제 시기인데 일단 아마 고민들이 아마 많으셔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조언을 얻고 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대부분 동차로 지금 준비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먼저 제가 뭐 매번 설명이 따라 말씀드리지만은 뭐 동차로 합격하는 비율이 사실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은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붙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희망을 항상 갖고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도 다 말씀을 하셨었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올해 시험장에서 한번 어떻게 경험해 보는 것이 다음 내년에 제시를 볼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을 한번 경험해 본 거하고 경험해 보지 않고서 시험장을 또 들어가는 거하고는 아마 많은 차이를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와닿진 않으시겠지만은 아마 뭐 올해라든가 내년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금 한 70여일 남았죠. 그렇죠? 70여일 남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제가 항상 수험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려면 항상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GS 1기, 2기, 3기 이제 3기 시작하는데 이제 GS 2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끝나가는데 여러분들 경쟁자분들은 벌써 답안지를 어느 정도 완성해가는 지금 단계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완성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70일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경쟁자들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70일 중에서 특히 이번에 동차반 여러분들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내년에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은 합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임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회를 이렇게 온다고 해서 저희 법인에 이제 수습 노무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올해 합격하시면 이제 29기가 되죠. 근데 이제 28기 노무사님이 저희 법인에 수습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번 설명회 가는데 어떤 말을 해주면 참 좋을까라고. 왜냐면 저도 이제 시험 합격한 지 벌써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잘 가물가물해요. 저도 가물가물하지만 이제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또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법인에 있는 수순 노무사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수순 노무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똑같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단은 포기하지 마시라고. 예,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했고 그 노무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단은
아무래도 뭐 다 수험생활 다 겪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다 제시 또는 뭐 초시 합격하신 분들은 거의 없지만 이제 제시 합격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시 때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예전에 합격하신 또 노무사님도 계시고 하시지만은 아마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똑같은 마음이고 아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70여일을 좀 임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차 관련해 가지고 일단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하셔야지 그냥 뭐 70여일 그냥 한번 워밍업으로 시험 본다. 아까 전에 몇 교수님께 말씀하셨지만 뭐 올림픽 정시로 시험 본다라고 한다라면 그냥 참관에 대해 의를 두고 있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들러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달려들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좀 시험에 임했으면 또 아니면 이제 GS 수업이라든가 그런 공부에 임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뭐 수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특히 노동법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1차는 아무래도 객관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차는 이제 주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동법은 아마 2차를 보통 준비를 많이 하죠. 왜냐면 1, 2차가 이제 중복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보통 2차부터 많이 준비를 하는데 물론 이제 시험 출제 경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면 객관식, 주관식이라는 큰 차이점도 있지만은 출제 경향이 좀 다르죠. 왜냐면 1차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조문 위주로 이제 출제를 하죠. 거기다가 이제 판례를 이제 부가적으로 붙이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베이스가 됩니다.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례를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GS 시간에도 저희는 판례 공부를 이미 GS 1기 때도 거의 한 50개 정도의 판례를 벌써 봤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최근 판례들이란가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지금도 2기 때부터 계속 보고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실 많은 판례를 보셔야 되는데 다 볼 수는 없습니다. 70여일 동안. 왜냐하면 이제 물리적 제한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공부를 특히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2과목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무사 시험에서 가장 배점이 많고 그리고 다른 과목보다도 아마 여러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숨이 막힐 아마 그런 생각도 들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GS 동차반이 저희가 한 9회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9회 안에 사실은 다 끝내기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최소한 그 시험을 일단은 4번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격주로 시험을 보려고 한 번이라도 더 써보시고 가시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매일 쓰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서 못 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4번 정도는 격주로 한 번씩 쓰고 가보시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서라도 뭐 절충설, 뭐 긍정설, 부정설에서 만들고서 뭐라도 비슷하게 쓰시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4번 정도를 시험을 볼 겁니다. 저희는. 25점짜리 볼 거고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 저희가 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시간 내에 사실 많은 양의 진도를 나가기에 사실 좀 벅찬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 최소한 일단 25점짜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볍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판례 위주로. 그래서 판례 위주로 하는 게 좋고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GS 1기 때부터 저희는 한 2번 정도 시험을 봤어요. 1기 때도. 그다음에 2기 때는 뭐 계속 시험을 보지만은 그 어느 정도 실력이 이제 쌓여가면은 이 목차가 대부분 비슷해집니다. 법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목차가 이제 비슷해져가지고 사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배점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판례를 정확히 쓰느냐, 판례를 암기해서 정확히 쓰느냐에 따라서 배점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면은 보통 다른 경쟁자들과 목차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수가 나가는 것이 보통 목차별로 점수가 나가게 되거든요. 답안지 점수가 목차별로 배점이 있어서 점수가 나가는데 보통은 이제 목차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비슷해지세요, 다들 비슷해지고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 문구가 정확하냐,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벅차시겠지만은 그래도 암기를 지금 사실 이해할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 70여일 동안 이해한다는 건 사실 이해만 하다가 그냥 쓰지 못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수업하시면서 그냥 따라가면서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물론 이제 다 암기할 수는 없겠죠. 특히 노동법은 150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노동법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앞에는 행정정성도 있고 뭐 선택 과목도 있고 인사노무관리도 있기 때문에 총 5과목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뭐
중요 쟁점 위주로 아무래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때문에 이제 그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양이 많고 하니까 이제 판례 위주로 보통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조문은 어차피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전이 다 주기 때문에 조문 보실 필요는 없고요. 판례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출제 경향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그 판례의 그 사실관계를 갖다 그대로 이제 출제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판례 사실관계들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로 접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쉽게 느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보시더라도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중의 책들을 보면은 사실 사실관계는 거의 없고 거의 판시상하고 뭐 그다음에 판결 요지 뭐 요 정도만 나온 것만 이렇게 보통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사실 사실관계가 어떻고 이게 판결의 요지가 어떻고 판시사항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봐야지 이제 나중에 사안의 적용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좀 포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케이스를 쓸 때 특히 노동법 답안지를 쓸 때 물론 이제 행정도 이제 법학이기 때문에 이제 사안의 적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지만 케이스를 쓸 때는 케이스 작성을 할 때는 이제 사안의 적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적용 부분이라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그대로 쓰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판례 법리를 갖다가 이제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 사실관계 판례 법리를 믹스해 가지고 쓰는 것이 바로 이제 사안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쓰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을 텐데 물론 이제 비슷하게라도 쓰고 나오는 게 저희가 목표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지금 한 번도 답안지를 써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의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앞에 과목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 노동법도 이제 그런 위주로 아마 이제 동차반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수험 계획만 일단 따라가시는 것도 아마 벅차실 거예요. 사실 70여일 동안 이 동차반 수업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벅차실 텐데 여기에서 낙오가 되면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힘드시더라도 완주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실해야 됩니다. 절실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0명이라는 그 합격 인원 안에 들려면 여러분들 지금 1차가 올해 8,000명 봤죠. 그렇죠? 근데 2차 합격 보통 경쟁률이 한 9대1 정도 되잖아요. 9대1 또는 8대1. 그렇죠? 뭐 그 정도 되니까 9대1 정도가 아니라 9% 정도가 합격하죠. 그렇죠? 8% 내지 9%가 그러니까 100명 시험 보면은 저희가 한 10명 내외로 보통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90명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시험이 2차는 더 치열합니다. 1차야 절대평가니까 그렇지만은 2차는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안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굉장히 뭐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가셔서 내가 어떻게 수험 계획을 앞으로 70여일 동안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부란 사실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맞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제 70여일밖에 안 남았고 70여일 내내 여러분들 공부방만 찾다가는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빨리 찾아가지고 이제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올라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마인드,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수험 계획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차 합격 축하드리고 제가 또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2분 능선 넘었습니다. 네, 이제 꼭 9분 능선 넘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2분 능선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자들은 이미 많이 앞서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70여일 동안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뭐 마지막으로 GS 1기 때 뭐 들으셨던 수강생분도 여기 계시고 그런데요. 아무튼 반가운 얼굴도 뵙게 돼가지고 오늘 설명회 오면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뭐 뵙게 되실 분들은 저하고 또 뵐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무튼 기간 동안 70여일의 기간 동안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또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고생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것으로 이제 저의 그 설명회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앞에 이제 제가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저하고 시간 갖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도 오고 날씨가요.
요즘에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시끄럽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여기 오실 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오셨을 겁니다. 자, 귀중한 시간이니까 오신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의미 있는 강의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소개 먼저 해야 되죠.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테니까 민사소송법 노무사 2차 강의를 맡은 이제 이혁준이라고 합니다. 강의 계획서 받으셨죠? 강의 계획서 보시면 이름도 나와 있고요. 이혁준이라고 하고요. 아마 제가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해서요. KL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이미 그 학원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KLE에서 아마 1년 정도 노무사 이제 민사소송법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노무사 시험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때라서 가제본 형태로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강의를 시작을 했었는데 단문 사례 형태의 이제 가제본으로 강의가 이제 쭉 진행이 되었던 바였어요. 네. 요즘에 이제 다시 거의 한 8, 9년 정도 돼서 이제 제가 재진입을 했죠. 좀 설레기도 하고 좀 느낌도 생소하기도 한데 그때 그 가제본 자료가 암암리에 아직까지도요 아무도 모르게 그 자료가 떠돌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요.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저만 이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자,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이제 노무사 강의는 아니다.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좀, 느낌이 이제 새롭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마 여러분들 이제 민사소송법 선택 과목이라고 아실 텐데 여러분들 시험에 있어서 민사소송법만큼 고득점을 받았어요. 그 다른 과목에서 좀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때문에 합격을 하겠다 또는 민사소송법 때문에 합격을 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요. 우리가 의미 있는 특강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만 믿고요. 소송법은 저한테 이제 맡기시고 그 다음 제가 이제 하라는 대로만 쭉 해서 끝까지 이제 따라오시면 소송법 때문에 합격했다라는 믿음도 갖고요. 자, 그와 같은 이제 사실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런 정도로 이제 쭉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2회죠. 우리가 이제 12회인데 미리 먼저 얘기하면 강의 계획서상에 오늘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 관할 파트까지 얘기인데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은 우리가 진도 범위는요. 일정 자체는 뭐 변동이 없겠지만 진도 범위만큼 이제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한 회 정도는 좀 보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세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한 해 정도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시험에 여러분들의 직결되고 나올 수 있는 이제 가장 유력한 주제 같은 것은 확실히 잡으셔야 되니까 한 해 정도 보강은 애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좀 재미없죠. 강의하면서도 좀 뭐 개그 같지 않은 개그를 할 텐데 제가 이제 모태 노잼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겠고요. 뭐 굳이 웃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다가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OT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OT.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공략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시험을 합격하는가 이와 같은 것을요 중심으로 해서 OT 중심으로 쭉 전개를 할 테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12회 과정에 이제 숨고르기를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시험에 있어서야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야, 가장 기초. 그러니 그 기초되는 형태를 쭉 말씀을 드릴 거야. 자, 시작하기 전에요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하죠.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민사소송법을 한 번도 안 봤다.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래도 몇 번은 보셨죠? 한 번 정도라도 보셨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이제 특강으로 강의 성질이 어떤 게 성질이냐면 기본과 집중이에요. 기본과 집중을 우리가 한꺼번에 잡도록 한다. 이거 기초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초와 기본은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영 배우실 때 기초 같은 것들 여러분들
물장구 치는 방법, 뭐 호흡하는 방법, 팔은 어떻게 젓는 방법, 요걸 배우는 게 이제 기초고요. 법률적으로 얘기한다면 개념, 용어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기초예요. 기본은 그 기초를 다지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집중은 실전 훈련이에요. 실전.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기본과 어쨌든 기초랑은 다르고 기본과 집중을 이제 병행해서 우리가 12회 정도에 맞춰야 되는데 조금 빡빡할 수 있어요. 빡빡할 수 있고 기초를 띈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한번 일정을 다 소화하고 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요, 개별적으로 스스로 복습하게 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질 거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정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끝까지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게 시험에 있어서는 합격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숨고르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민사소송법 굉장히 어렵죠. 뭐 선택하게 된 의도는 뭐 동기 같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송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1차 때 민법 굉장히 어려웠죠. 민사소송법은 아마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시험에 있어서는요, 처음 하실 때는 더 어렵게 느끼실 거야. 마치 처음 하실 때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뭐 결혼하신 분이라면 부부간의 관계 굉장히 난해하죠. 사귀는 애인과의 관계라면 여사친, 남사친처럼 굉장히 난해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조금 익숙해지면 뭐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근데 익숙해질 단계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인내하시고요, 참아서 버티시는 게 일단 중요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다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뭐 더 이상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출제자든 채점자든요, 어렵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수험생이 굉장히 소송법을 어려워한다는 걸 압니다. 출제자도 채점자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소송법, 나는 뭐 굉장히 답안을 잘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 점수를 받아보니까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소송법이 선택 과목 중에서도요, 이점이 있는 과목이에요. 요 정도 썼어? 와, 어려운데 이 정도 썼으면 뭐 합격할 수 있겠네. 합격증 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채점자도. 아시겠지? 그러니 소송법은 너무 완벽을 기하는 건 시험에 있어서는 없죠. 최대한 어느 정도를 쓰면 점수는 여러분들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소송법이 갖고 있는 다른 타 과목과 다른 좀 특징이야. 실제 시험에 있어서야. 아시겠죠? 그러니 제가 강의하는 거 내용은 최대한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면 아마 이거 뭐 제가 이제 다른 전문 자격 시험에 또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 강의를 좀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요, 거기 중에서도 3분의 2 정도만 써도 여러분들이 아마 70점 정도는 받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중에 이제 느끼실 겁니다. 예. 얘기만 들어서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러네. 이렇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이제 자,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한 단계에서 이제 더 이상의 여러분들이 의문점은 갖지 않도록 합니다. 그냥 그러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구나. 요 생각만 갖고요. 그러면 최대한 제가 강의할 때 그 내용들을 그날, 아시겠죠? 그날 바로바로요, 스폰지처럼 쭉 흡수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굉장히 복습을 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그게 계속 숙달이 되면서야 끝까지 갈 테니까 뭐 민사소송법에서 시험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느 강의든지 어느 시험이든지 강의를 딱 시작하면 항상 대체로 이제 첫 쉬는 시간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저한테 이제 조금 이제 1시간 딱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어떤 질문을 많이 듣냐면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을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아마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일 거야. 어떻게 해야 민사소송법을 잘할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항상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단기간에. 아시겠죠? 그냥 올해 한 번에 붙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답변은 뻔하죠. 뭐 상투적인 얘기인데 잘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런 내용인데, 자,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열심히 할까? 자, 그 부분과 관계해서 우리가 지금 OT 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어떤 형태로 공략을 하느냐, 그 방식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치르게 되는 그 시험이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에 대해 맞춰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방향을 세우실 테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요. 자, 시험이다라고 하는 건 일단 여러분들 시험은 더 아실 거예요. 이미 다 기출이다라는 것도 다 아실 테니까 노무사 시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뭐 사례형 문제 하나 나오죠. 사례형 이와 같은 형태 하나. 물론 배점은 50점 이와 같은 형태로요. 그 다음 두 번째 약술형 나옵니다. 약술형. 물론 이 약술형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두 문제.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물론 이 부분은 각각 뭐 25점 정도 이와 같은 형태로요. 이와 같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고요. 진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할 때 지금부터 한 9년 정도 또는 8년 정도 이 당시의 시험의 출제 경향과 그때의 수준과 지금의 수준은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여러분들 시험은 아직까지는 이런 형태야. 좀 엄격히 얘기하도록 합니다.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고요. 이게 현실이니까 아시겠죠? 뭐 엄격히 얘기하면 요 사례형은 우리가 통상 다른 국가 시험에서 이게 사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례형은요 거의 한 준사례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이 을을 상대로 뭐 어떤 형태로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다, 이와 같은 판결이다라는 것이 타당한가? 물론 이 판결을 위해서요 무슨 심리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준사례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처분권주의다라고 하는 형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만 출제가 되는 형태. 아직까지요. 아시겠죠? 아직까지. 그리고 쟁점이 뽑아지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쟁점이 통상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숨겨둬요. 이 쟁점을 아는지를 묻고자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좀 뭐랄까 추상적이고요. 좀 힌트는 주되 숨기는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게 다른 국가 시험의 출제 방식인데 여러분들은 문제 사실관계 보자마자 이거 묻는 쟁점이구나. 이게 바로 딱 명시적으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엄격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험은요 아직 준사례라고 얘기해야 돼요. 준사례. 아시겠죠? 준사례. 그러면 당장 좀 생각을 하십니다. 당장 뭐 작년까지도 어쨌든 준사례 형태였어요. 준사례. 그런데 계속 얘기죠. 진입이요 굉장히 많아지고 이 시험 자체가 인기도가 상승이 되면 결국 뭐야? 시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해가 거듭될수록 쌓여있는 문제들이야. 출제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높아질 수 있냐면 그래서 이게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 순수한 사례형 형태로요. 순전한 사례형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 이거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 약술형 문제도요. 어떤 형태로 변형해서 나올 수 있냐면 이걸 완전히 순전한 사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 하나 내고 약술형 두 가지. 이 약술형은 전형적인 약술로 출제가 되었죠. 근데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중에 하나 정도는요. 여기서 준사례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준사례.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문제는 순수한 또 약술형. 이런 형태이에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변형돼서 나타나게 될 출제 경향이다. 이걸 좀 감지하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해되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 그러면 사례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요. 약술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뽑아지는 쟁점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사례도 여러분들 약술형이 기본이 돼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면 사격 훈련장에 갔어요. 사격. 여러분들이 이제 총 갖고요. 사격을 해야 돼요. 사례형 문제는 뭐냐면 조준 사격이에요.
조준사격. 어떤 내용이냐? 그 설문 사례에 해결할 수 있는 법리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술형은요, 난사입니다. 그냥 갈기는 거야.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는 게 약술이야. 이해되네? 물론 25점의 배점에 맞게끔. 그렇게 쓰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얘기야.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이제 알아들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설문 약술형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냐? 소치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소치하에 25점의 배점에 맞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야 되겠죠? 물론 배점에 맞게.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써요? 소치와 관련된 관련 문제까지 다 쓰는 거예요. 소치하는 이러지만 관련된 형태로 소치하게 하기는 이렇고, 소치하 간주는 이렇고, 이런 등. 이게 약술형이야. 이게 난사고야. 근데 사례는요, 소치화와 관련된 형태의 사례만 나오면 나머지 소치화 계약 같은 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쟁점은 건드릴 게 아닙니다. 소치화 간주도요, 건드릴 게 아니에요. 이해되었나요? 그러니 그 설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 쟁점만 쓰는 게 사례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례형과 약술형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감이 어느 정도는 잡히실 거야. 자, 그 다음 사례와 관계에서는 그러면 이런 형태를 묻습니다. 여기 사례형은 자, 출제 또는 채점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채점 포인트, 출제 포인트, 이걸 아셔야 되는데 직접적 쟁점만 쓰는 거야. 나머지 부수적이고요, 방론적인 얘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쓰다 보면 가장 중요한 쟁점을 누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례형은 이런 내용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법도 사회규범이죠.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좀 여셔야 돼요. 법은 나랑 상관없는 것. 이렇게 해서요, 동떨어진 세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미 법 공부를 하지만 스스로 법과 단절시키게 됩니다. 단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 어렵게만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현실 속에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마인드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2차 사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면서 이 사회는 도대체 뭘 요구하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다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격을 요구하는구나. 아시겠죠? 자격. 이게 사회 규범이 갖고 있는, 사회생활이 갖고 있는 규범적 요소예요. 자격을 갖고. 그러면 시험도 어떻다? 이 사람을 합격시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뭐 어디에? 답안에 녹여져 있어야 돼요. 답안에. 그러면 그 자격 유무의 심사 기준이 있겠죠? 사례형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이, 그 자격되는 기준이요. 먼저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 문제 설문 사실관계 볼 때 그 쟁점이 뭔지 뽑혀져 나와야 돼요. 분석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석력. 처분권주의 쓰라고 했더니요, 변론주의만 상세히 쓰고 나와요. 점수는요, 일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 제대로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 쟁점이 뭔지를 제대로 뽑아지는 거예요. 이게 분석력이에요. 사회형에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스타트가 이겁니다. 제대로 쟁점이 분석되지 않으면 엉뚱한 쟁점을 쓸 수밖에 없겠고요. 그 분석되지 않았다면 결국 쟁점을 일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걸 키우는 게 첫 번째 목표야. 이걸 키우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이게 관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석만 되었다라고 해서 잘 쓰느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중복죄소다라고 하는 것에 금지와 관계된 쟁점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쟁점이 분석은 됐지만 답안에야 그게 무슨 내용인지 써줘야 되잖아요. 엉뚱한 것도 쓰시면 안 되겠죠. 틀린 답을 쓰시면 안 돼요. 틀린 논거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 그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이렇게 이 쟁점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고, 그래서 내용은 이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고, 학설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형태로야 충분히 이해력을 돋보여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에서는 사례형은 약술형과는 다르다고요. 이런 점에서요, 뭐야? 사안을 해결하셔야 돼요. 쟁점은 이렇고요, 이 내용은 이러니까 사례 해결은 당신네, 채점자 당신네가 해. 이렇게 해서요, 사례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사안의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격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런 자격이 있는가? 분석력, 아시겠죠? 분석력. 이런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약술형이 갖고 있는 건 그 전반에 대해서 두루 알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야. 그 전반에 대해서 두루 알고 있는가? 요걸 묻는 겁니다. 민사소송법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즉 구별 개념은 뭔지 알고 또는 관련 제도는 뭔지 알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 알고 이렇게 두루, 그래서 그 전반 관련적인 형태의 내용을 두루 알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게 바로 약술형의 문제예요. 그러니 최대한 중요한 형태는요, 다 기재가 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한 배점을 여러분들이 주어진 배점을 어느 정도라도요 받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을 공략하는 첫 번째 시험을 이렇고 내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합격의 자격을 얻기 위해선 책을 이렇게 보고요. 복습을 이렇게 하고 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내비게이션이 방향이 잡히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입니다. 법학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쭉 가도록 해요. 쭉. 제 강의 특징이 이제 좀 기승전결이 있어요. 기승전결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판사를 할 때, 판사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만 쭉 잡고 전체적인 체계를 좀 잡는 데서 이제 좀 신경을 쓸 텐데, 여러분들 이제 그 판서 따라온다고 해서 내용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듣는데 좀 일단 듣고 듣는 순간 바로 흡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이제 강의를 쭉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논리적인 순서를 잡으실 테니까. 그러면 법학은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법학이란 뭐냐? 요건 효과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건 효과론. 그러니까 법학의 가장 중요한 게 요건을 알고 효과를 하면 법학은 거의 다 잡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논리학이야. 언어 논리학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법학을 수식하는, 법학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야. 논리학. 그러면 논리학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 바로 수학이죠. 법학도요, 처음에 굉장히 낯설지만 어떤 관점에서 쭉 들어가시면 굉장히 쉽냐면 논리를 잡는 것, 논리적 흐름을 잡는 것, 논리적 사고를 갖는 것, 논리적 체계를 잡는 것. 이게 바로 법학의 가장 또 생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수학적인 논리적 흐름을 잡는 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법학을 잘하기 위한 마인드입니다. 이래야 민사소송법도요, 단기간에 일정 수준까지 올리고 시험 합격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도록 하죠. 논리학입니다. 논리학. 그러니 논리적 체계를 잡는 것. 물론 이 논리적 체계다라는 것은 경우 그때마다 어떤 형태의 논리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게 돼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이걸 잡는 게 주안이에요. 논리적 체계 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한 달이 지나든 두 달이 지나든요. 물론 머릿속에선 흐릿흐릿하겠죠. 그러나 두 달 뒤에 다시 보면요, 논리적 흐름을 잡으신 분들은 다시 보더라도요,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논리적 체계를 잡는 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 체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법학이 딴 게 아니야. 딴 게 아닙니다. 자, 마인드를 이렇게 형성하는 거야. 전체적인 숲을 잡는 형태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뭐 예를 좀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규범이니까 이제 사회적인 형태에서 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개나리 아파트의 부녀회들 단체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아시겠죠? 뭐 프레지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개나리 아파트에 부녀회들이 모였습니다. 자, 부녀회들이 회원들이 쭉 모여서요. 야, 올해 우리 아파트 단체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관리인을 좀 선정해서 그 관리인한테 우리가 좀 표창장, 상을 좀 주도록 하자. 그리고 좀 보상을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해서요,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원들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형태가 바로 사회생활 규범이 갖고 있는 첫 스타트야. 그럼 보십니다. 그게 바로 논리적 흐름이고요. 먼저 첫 번째. 그러면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의견들이 나올 거잖아요. 왜 해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힘쓸 테고, 어느 정도 노력을 했으면 보상을 주어지는 것이 타당한 건 아니야? 이런 형태야. 우리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자. 이렇게 하겠죠. 이전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표창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의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적인 형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취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런 것들의 취지예요. 이전에 취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래. 표창장은 이런 취지로,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주는 것으로 하자. 근데 두 번째.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면 안 되잖아.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면 어느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만 주고 다른 자는 그 표창장에 대한 보상을 일체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의견이 수렴되는 거야. 그런 형태의 측면을 여러분들이 법학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성질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 사람의 일신 전속적 권리로 보자. 이런 형태. 알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법적 성질.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적 성질 또는 기준 이런 형태로요. 알겠죠? 또는 기준. 이와 같은 형태로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지면 자, 그래. 오로지 그 사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떤 자격이 있어야 그 사람을 선정할 거야?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야? 요건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그런 사람을 선정할 거야? 이와 같이 요건, 그 다음 내용. 그래서 그 내용과 그 다음 또 요건. 이런 형태는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과 그 다음 요건적인 측면에서야 자, 잘 보십니다. 첫 번째, 그러면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자가 누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또 의견 수렴하겠죠? 그런 측면에 바로 당사자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의 하나자. 다른 아파트 관리인은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다른 아파트 관리인이 이와 같이 들어오면 어떠냐? 이제는 자격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표창장은 그러면 어떤 걸 대상으로 할까? 이런 내용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 시간에 출근해서 또 제 시간에 퇴근.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거. 개근적인 측면.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택배 이런 것도 손수 받고 뭐 아파트 주위에 뭐 쓰레기가 있으면 그것도 손수 치우시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어야 되겠다. 이런 영역이겠죠. 그게 바로 소송법에서는 소송물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상, 범위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느낌만 받으시는 겁니다, 일단.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러면 그런 자여야 한다는 신청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신청이다라는 것은 어느 때까지 받을까? 자, 지금서부터 한 달 내봤자. 야, 한 달 뒤에 오는 신청은 싹 무시해버려. 야, 그것까지 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관리인으로 선정해? 계속 지지부지하게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시기. 시기. 그 다음 네 번째. 자, 그러면 그 신청은 어떻게 받을 거야? 야, 그 사람이 인터넷에서 신청하든 신청서 작성해서 하든 아니면 아파트 우리 분여회 단체에 와서 어느 일자에 말로 하면 되겠지 뭐. 이게 바로 뭐야? 방식인 겁니다. 아시겠죠? 방식. 이런 형태가 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학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야. 요 모습이 소송법에서야 개별적으로 각 쟁점별 변형에서 나타나는 것뿐이야. 아시겠죠? 변형에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중복재소입니다. 여러분들 중복재소 다 아시죠? 한 번은 하셨으니까. 중복재소가 뭐야? 전소 소송 계속 중에 동일한 후소를 제기하면 이건 중복된 재소니까 금지시키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중복재소의 요건이 뭐야? 그러니까 중복재소에 해당되기 위한. 그러면 그 중복재소에서 뭘 보세요? 그다음 그 중복재소가 갖고 있는 금지시켜야 되는 취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굳이 법적 성질 기준 같은 건 중복재소에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 그럼 바로 나오는 게 요건. 이 요건에서야 동일해야 되는 당사자는 누구고요? 소송물은 무엇이고요? 시기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로 변형한 거야? 전소 소송 계속 중이라는 시기적인 형태예요. 이해됐네? 이게 소송법, 법학의 일반론이라고요. 이건 민법도 다 마찬가지야.
민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좀 내용상의 변형이 불과한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기억하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억지로 암기하는 형태는요, 전부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최대한 이해하고요. 습득하시니까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암기 양은 원리를 모르면요, 그때그때마다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암기가 법학은 휘발성이 강하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 계속 흘러나갑니다. 채워지는 양보다 흘러가는 양이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돼요. 이게 이제 법학이 갖고 있는 특성이죠. 근데 그 흘러가는 양, 그 구멍을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에 오래 남기 위해선 빠져나가는 물보다 더 채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깨진 구멍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 방식이 바로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강의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376 곱하기 478을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그걸 암기해서 답변하세요? 그렇죠? 암기해서 답변하시지 않잖아요. 386 곱하기 478 암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걸 암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식,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원리를 뭘 배운 거야? 구구단을 배우신 거잖아요. 구구단을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기본 원리를 암기하셔야 돼요. 억지로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 원리를 암기하는 게 가장 그 양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원리예요. 법학의 원리입니다. 그 법학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더 연이어서 가죠. 여기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갖는 또는 이런 요건으로 변형돼서 나오는 이와 같은 내용에서 네 번째 이에 따른 효력은 뭘까?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건 효과론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요건 효과론. 이게 법학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구조예요. 논리적 구조. 요건 효과라. 그러면 이 효력 파트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만약에 관리인 지금 A 해서요, 한 20명 관리인이 있는데 그 중에 A다라고 하는 자가 자기를 뽑아달라고 신청하면서 이렇게 신청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관리인으로서 뭐 표창장 받을 뭐 수상할 자격은 좀 없는데 제 반려견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반려견이 수상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요 반려견은요, 제가 키우는 반려견인데 낯선 사람이 오면 밤에 짖기도 하고요, 도둑으로 보이면요 짖어서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러니 상은 반려견이 받아야 되죠. 요건에 구비돼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그 분야에서 무슨 형태로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야? 조치라고요. 조치.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나오는 거예요. 야, 신청 그따위 신청하지 말고 달리 자네가 수상 자격이 있는지 신청해. 이런 형태의 얘기입니다. 이해되었죠? 이 조치가 구체적인 형태의 모습으로는요, 법원의 판결에 나온 형태로 나오는 거야. 법원의 판결이라는 형태. 이렇게요. 자, 근데 A다라고 하는 자가 자, 수상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쭉 보니까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들리는 소문이에요. 그 사람이 속인 게 있어요. 전자 발찌를 차고 있는 분. 여러분들이 전자 발찌를 찬 사람한테요, 상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안 맞죠?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야? 강과 판결이라고요. 이해됐네? 그러면 이런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그런 강과한 판결이라면 이런 것은요, 효력이 있다고 할까? 무효인 판결이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위법은 하지만 그 정도가 좀 미약해요. 미약해. 그러면 그건 위법은 있지만 무효라고 보지는 말자.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하지만 누구든지 수긍을 못한다. 그러면 그 수상에 대해서 없애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야? 이 부분이 관과 판결의 효력 및 구제수단,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었나요? 이게 지금 민사소송법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관련 문제, 이런 형태가 등장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기본 원리야. 약술형 어떻게 대처하신다? 약술형의 기본 원리입니다.
약술형의 기본 원리. 모든 재료를 볼 때 이 원리하에 변형되는 내용만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따로 약술형 목차 암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세부적인 건 암기가 되셔야지만 세부적인 게 아니라면 이 목차를 변형하는 정도로만 익숙하게 되면 따로 구체적으로 억지로 그냥 머리 쌓아가지고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시겠죠? 법학의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줄여가는 거. 그러면 약술형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만 그것만 그냥 드립다 공략할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수험 경제적으로 뭘 공략하면 약술형은 쭉 나름대로 공략이 되냐면 사례형을 공략하는 거야. 아시겠죠? 사례형을. 그러면 사례형을 공략한 법리를 이제 이거 사례로 준비한 쟁점인데 이게 약술형으로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만 변형시키면 돼요? 사례형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했던 그 법리를 이런 모델 하에 딱딱 끼워 놓으세요. 언급하면 그만이라고요. 25점 내에 20점은 충분히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소송법에서야 당락을 결정하는 건 뭐야? 무슨 문제겠어요?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는 사례형이지 약술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술형의 암기는요, 최대한 이와 같은 논리적 흐름하에, 논리적 체계하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구성 자체를 억지로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사례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략할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례 문제를 푸는 직접적인 쟁점들을 언급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거 아니라고요. 관련 문제 이런 것들 언급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이런 법적 성질 기준입니다. 특히 이 부분 그다음 요건 파트에서 이제 개별적인 내용, 중복재소, 당사자와 관련된 형태의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쟁점들로 또 개별화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즉 예를 들어서 다른 관리인이 신청하면 그건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지 못하는데 그런 경우도 이걸 금지해야 돼? 이런 것. 금지를 해야 되는데 금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형태의 얘기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판례들과 생각을 하는 거야. 개별적인.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별적이다라고 하는 형태에서 여기를 이제 또 개별 쟁점에 대해서는요 또 어떤 식으로 정리야? 이게 전반적인 쟁점의 얘기고요. 개별 쟁점과 관계선 또 어떤 형태로? 또 아시는 내용 있잖아요.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그래서 문학판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문학판검. 이와 같은 형태로 쭉 잡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법학을 바라보고요. 시험을 바라보는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야 문학판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니다. 조금 전에도요. 이럴 때 어떻게? 야 그런 건 무시하지 뭐. 야 그걸 무시할 수 있어? 이런 형태의 이제 견해가 대립이 되잖아요. 좀 전에 그 표창장 수여하는 것만으로도 견해가 대립되죠. 법학은요. 더더욱 견해가 대립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학설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등장이 되는데 자, 또 수험 경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학설의 입장을 쓰는 게 훨씬 더 점수에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학설의 입장을 상세히 쓰는 것보다 판례의 입장을 제대로 현출하는 게 훨씬 더 점수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이제 과거에는 실무를 경험하셨던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과거에는 학자의 길을 걷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로지 학계에서 출제하고 학계에서 채점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법학계의 지금 주요 구성 부분은요, 전부 실무가예요. 오히려 학자의 길만 걸은 분들은요, 오히려 그 입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현실이잖아요. 현실 감각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공략을 하실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 실무가들이 봤을 때는요, 학설과 판례 중에 뭘 중점을 두겠어요? 당연히 실무 경험을 한 분들은요, 판례에 중점을 두고 채점에 좀 강약을 두더라도요, 판례에 강점을 두고서야 채점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네? 아직까지 이 학설을 제대로 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갖고 계신 분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과 이것 중에
이것과 이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컨대 5점이야. 이것도 예컨대 5점입니다. 이 중에 학설은 아무리 잘 써도요 5점 다 못 받습니다. 아니, 다른 견해를 취하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소개한 견해가 자기 견해를 소개한 것 같은데 정확치는 않고요, 좀 두리뭉실해요. 그러면 당연히 얘 내 견해를 좀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게 뻔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 학설을 아무리 잘 써도요 주어진 배점 그대로 받지 못해요. 당연히 수험 공략적으로 현실적인 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요 판례 입장을 제대로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설은 간략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죠. 물론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본 자료들은 상세히 이제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실제 시험장에서는 다 쓸 수 없어요. 아시겠죠?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도로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 제 시간 안에 다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다 써도 제대로 점수 못 받는 걸 억지로 시간 오버하면서 다 쓸 필요가 없다고요. 다른 문제 풀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판례를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판례는 여기 핵심적인 키워드 또는 키 센텐스,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최대한 암기하셔야 그대로 기재하세요. 거의 기계적으로요. 암기된 거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다 살로 덧붙이되 그 키워드와 키 센텐스는요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채점자, 실무 경험, 판례를 그렇게 무수히 봤던 분들은요 보자마자 흐뭇해집니다. 아시겠죠? 아니, 여러분들 좀 채점하는 자의 신금을 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금을 울리는 방식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건 최대한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언급하세요. 물론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오늘 나눠드린 자료들은 전부 판례의 원문 그대로를 조금 대체로 소개해드린 거예요. 판례 원문 판결 요지 그 자체를 좀 보시라고요. 그걸 그냥 판례 입장은 이렇다라고 평가된 입장으로만 서술하는 게 아니라 원문 그대로 중요한 부분들은요 언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판례를 그 자체로 좀 여러분들 자료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강의 때 보면서 핵심 키워드와 핵심 키 센텐스가 뭔지 제가 체크해 드릴 거예요.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 중심으로 답안에 현출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학설 굉장히 많죠. 어느 쟁점에 대해서는 뭐 5가지 견해. 학설 보다가야 짜증 나는 거야. 학설은 여러분들 일단 어떤 정도로 공략하시면 학설도 뭐 자세히 나는 답안에 쓸 수 없다. 그러면 이 학설 부분은 그러면 어떤 형태의 대립인지 그 대립의 원리를 좀 아시면요 그걸 넌지시 제시하시면서 답안 작성하시면 그만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 대립의 원리라는 건 뭐냐? 소송법에서는요 2가지입니다. 소송법에서는 이것도 법학의 기본 원리예요. 하나는 항상 생각하십니다. 항상. 자, 조금 전에 선행한 관리인을 표창하고 수상합시다. 이래서요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의견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들한테 잘한 사람 이렇게. 그럼 다른 측에서는요 아니 우리들한테만 잘했다고 얘기해서 상 주면 다른 아파트 관리인이 봤을 때요 조금 개인적이고요 이기적인 집단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테니까 다른 자와 관계에서도 좀 생각해 봅시다.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냐 법학에서는 사익과 공익으로 얘기하는 거야. 사익과 공익. 그러면 여기 학설은 결국 대립되는 건 사익과 공익의 대립인 거예요. 그러면 사익을 중시하는 견해 하나 있겠고요. 공익을 중시하는 견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 사익과 공익을요 절충해서 얘기하지 않는 절충설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었죠? 이게 법학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학설도요 상세히 그 학설 하나하나를 100%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민사소송법에서의 사익은 뭐가 있겠어요? 당사자의 절차권이요. 아시겠죠? 당사자의 절차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보시면 학설의 논거 같은 것이 결국은 이와 같은 것으로 귀결되는 거야. 이게 바로 당사자의 절차권 이런 것들입니다. 요 절차권의 관할에서는 관할의 이익 이렇게 표현되는 것뿐이지 절차권인 거야. 절차.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절차권. 이해되었죠? 또는 소송 수행의 편의
이런 것들 소송 수행이다라는 것의 편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익적인 측면의 접근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공익적인 측면 특히 공익적 측면으로서 마련된 제도라면 그 제도의 취지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공익적 측면으로 마련된 제도라면 그 제도의 취지들이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요 거의 물리적으로 해석하자 이런 형태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 민사소송에서의 공익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겠죠. 재판에 모순조촉이다라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것들은요 그 분쟁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의 일거 해결 일회적 해결 이해됐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설들의 논거들로 각각의 제점에서야 확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뭘 도모할 수 있어요? 결국은요 소송 경지를 도모하잖아요. 아시겠죠? 소송 경지를 뭐 억지로 암기하실 거예요?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라고요. 이해됐네? 이런 형태의 틀인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래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견해 하나 있겠고요.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견해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입장과 이 입장을요 절충하는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학설은 큰 틀로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각 제도의 모습별로 이 논거들이 좀 뭐랄까요 표현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형태일 뿐이지 억지로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뭘 집중해서 쓰신다? 판례라고요. 그렇죠? 판례. 그리고 판례를 제대로 정리하면 어떤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넌지시 확인이 돼요. 판례를 제대로 정리하면 어떤 입장이 있는지 넌지시 확인이 됩니다. 왜냐? 이 판례를 보실 때 결국은 이 판례는 무슨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형태의 얘기니까요. 그러면 그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은 뭐가 있겠고 절충하는 입장은 뭐가 있겠구나. 이와 같은 역순으로야 확인이 되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되었나요? 이런 형태의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법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민사소송법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틀인 겁니다. 이게 기본 원리인 거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런 논리적 체계하에 근데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당락을 결정하는 건 결국 사례형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된 이 법리를 사례에 또 어떤 형태로 바라보고 어떻게 공략하는가 그걸 이제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가. 알겠죠? 이 법리가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법리가 결국 사례에서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되는가. 요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제 사례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자, 이걸 아시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사례를 바라보는요. 여러분들이 마인드도 리걸 마인드도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죠.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목은요.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의 논리적 체계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겠어요? 절차법의 논리적 체계는요.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 체계다? 절차 순서대로요. 아시겠죠? 절차 순서대로. 절차법인데 절차 순서를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 해봤으니까요. 물론 그 절차를 민사소송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더더욱 모르실 텐데 그런데 모른다고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래서 계속 그냥 하나하나만 갖고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니까 이 민사소송법이 전체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절차법의 논리적 체계를 여러분이 사례형에 적용하기 위해선 반영하기 위해선 그래서 절차의 순서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절차의 순서가 여러분들 지금 OT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서부터 말씀드릴 이 절차의 순서는요. 민사소송법에 답니다. 아마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른 데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간서부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게 되면 아마 곳곳에 머릿속에 좀 정리되지 않고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스토리 마냥 쭉 엮어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구슬이 만약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구슬이야 이제 꿰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차법은 절차 순서대로 논리적 체계를 잡고 이렇게 해서 그 중요한 쟁점들이 절차 선상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면
이제 민사소송법이다라는 것의 큰 그림이 완성이 돼요. 큰 그림. 그래서 두 번째, 여기가 우리가 민사소송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일단 스토리, 이걸 좀 말씀드립니다. 즉, 절차 순서다라고 하는 형태를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 뭐 민사소송법이다라고 하는 것과, 즉,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민사소송법이 갖고 있는 우리가 그 큰 이상은 뭐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료를 통해서만 보도록 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여기를 볼 텐데 이게 민사소송법의 다다 생각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판서로 여러분들 아마 소장 같은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소장 안 보신 분 굉장히 많죠. 근데 소송법에서 소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송법에서 소장은요, 거의 다가 들어가 있어요. 소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때 소장의 양식도 좀 판서로요,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답변서 같은 거. 그 다음 판결문. 여러분들 민사소송법에서 공부하실 때 저 뒤에 복잡한 소송 형태, 객관적 병합이라든지 다수당사 소송 파트,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말도 못해요. 너무 아프면 악 소리도 안 나오듯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앞부분까지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야? 물론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기판력이죠. 아니신가요? 기판력 파트가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복잡한 소송 형태 앞부분에 기판력이. 근데 이 기판력이 왜 일단 어렵냐면요, 판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기판력을 생각하려니까 그래요. 자, 기판력의 의미가 뭡니까? 전소 확정 판결의 판결 내용에 부여된 이거예요. 내용. 판결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아시겠죠?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판력과 관계에서 저촉 여부 얘기할 때요, 이렇게 얘기하죠. 수험가에서 얘기하는 두 문자, 주객작시. 아시죠?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작은 국면, 시적 범위. 이렇게 해서 주객작시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단순 암기로 주객작시로 얘기하지만, 이 주객작시, 왜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주객작시로 얘기해? 그런 생각 가진 분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냥 주객작시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또 강의도요, 그냥 주객작시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주객작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객작시는 그냥 생뚱맞게 턱하니 튀어나온 게 아니라 판결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객작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 말씀드리려면, 서류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지만 민사소송법을요, 명확히 잡을 수 있어요. 두루뭉실해서 아는 건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두루뭉실해서 아는 건 의미 없어요. 자,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절차의 순서대로 우리가 쭉 스토리를 잡을 텐데, 요즘 국가시험의 채점 기준 중에 하나가 아까 이해력 했었죠. 이해력. 근데 이 이해는 어떤 형태의 이해를 요구하냐면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두루뭉실하니 나는 이 정도 이해하는 건 의미 없다고요. 마치 여러분들이 판례를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머릿속에 이미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루뭉실 언급했어요. 원하는 점수 안 나옵니다. 나는 잘 쓴 것 같은데 왜 점수는 이 모양이야?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냥 혼자서만 잘 쓴 것 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럼 어떤 것이 빠져있다? 그 대표적인 바가 정확성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성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뭘 일단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절차선상에서 나오는 서류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하셔야 돼요. 출발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출발이. 이해되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그 부분서부터요, 자, 우리가 민사소송의 스토리를 쭉 전개 드릴 테고, 그 부분이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소송법의 다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다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갖고 가시고 그 다음 복습하실 때도요, 그 번지수 내에서 그 쟁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면서 보시는 겁니다.